신기하다. 진짜 다리의 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군요. 한옥마을에 먹어가지고 저 캐릭터 그래서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우리가 어제 갔던 하제, 그 하제 포구였던 곳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쭉 들어와서 이 길로 쭉 타고 가면 삼내 비비정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비비정 위에서 전주천이 내려와서 합류합니다. 그리고 회포라는 곳에 가면 소양천이 합류하고요. 쭉 올라가면 우리가 갔던 어우보까지 이어집니다. 세창의 다리가 일제강점기 수탈의 총연결의 상징성을 가져요. 제가 의미부여를 할 때. 제가 2019년도에 동진강 유역을 연구해서 논문을 냈어요. 그걸로 이제 일반 과학이 아닌 제가 인문학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인문학 대학원을 다시 가서 지역자원의 콘텐츠 개발과 활용 방안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동진강 유역을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진강 유역을 이제 연구하다가 만경강 유역을 연구하게 됐고, 그러다 섬진강, 그리고 금강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따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인문 자원들, 그것들을 뽑아내서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하는 게 강 따라 떠나는 인문학 기행이고요. 통일이 되면 꼭 대동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압록강 할 거고요. 두만강도 할 거고. 여러분들이 통일이 되게 해준다면 이 강 인문학을 계속 확장해서 갈 생각입니다. 저 좌측에 지금 이제 폐쇄된 세창의 다리 하부를 한번 보세요. 다 썩었죠? 1933년에 태어난 저 다리는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의 침략 야욕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들이 그 드넓은 땅을 간척을 하면서 이 땅 대한민국이 영원히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류 역사에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세월 앞에 저렇게 사가가면서 위에 스님들이 걸어오면서 난간 봤을 때 그 철통이 사가가지고 다 부서지고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창의 다리가 바로 섬진강과 동진강과 만경강과 금강을 잇는 그야말로 다리 중에 수탈의 상징으로 제가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이곳에 또 이 만경강의 상징을 나타내는 선비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뒤에 계시는 춘우정 김영상 선생인데, 이 춘우정 선생은 소설 아리랑에서 등장하는 1906년의 무성서원의 태인의병, 우리가 이제 을미의병이 있고 을사의병이 있고 정미의병이 있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요. 근데 저는 1909년 9월부터 10월에 있었던 두 달의 이 남한폭도 대토벌 작전, 일명 호남의병 학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호남의병을 하나 더 넣고요. 제 분류에서는.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을 의병으로 안 보려고 하는데 의병입니다. 본인들도 의병이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의병사를, 이제 동학농민혁명은 워낙 큰 규모이고 우리 아시아를 넘어서 이 세계와 관련된 문화사적 의미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저는 그거를 1차 의병, 그 다음에 이 명성황후 사례에서 시작되는 이 을미 사변에 있는 을미의병, 그리고 1905년 을사 늑약에 있었던 이 을사의병, 그리고 1907년 대한제국 군대 해산하고 고종이 퇴위된 뒤에 일어나는 정미의병, 그리고 마지막 이 호남이 저항을 합니다. 이 호남의병의 저항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이 호남의병을 쓴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를 쓴 홍영기 교수님이 그런 책도 내고, 제가 이제 그 책을 많이 연구했어요. 또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독립기념관에서 발행한 전집자리가 있습니다. 독립운동사에 총체적으로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독립운동사를 연구를 하고 안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아리랑에서 그 을사의병이 1905년 을사 늑약 있고 난부터 일어난 의병이 이제 을사의병인데, 그 일환으로 작가 조정래는
바로 이 태인에서 있었던 면함 최익현과 도는 임병찬의 이 의병진에 바로 주인공 송수익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실존 인물들 속에 소설의 가상 인물인 송수익이라는 주인공이 바로 이 면함 최익현의 의병진에 들어가서 거기에 딸려 있는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지가 바로 태인이에요. 태인 무성서원에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계신 이분이 당시 1906년에 나이가 70이었어요. 김영상 선생이, 춘우정 선생이, 정읍분이십니다. 정읍의 이 안쪽에 살다가 우리가 가는 이 태인 무성서원이 있는 이곳에 10대 후반에 이사를 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성리학자로서 삶을 살다가 바로 이 1906년 면함 최익현이 당시 74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면함 최익현 선생이 74세니까 그분보다 한 4살 아래니까 다 할아버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큰 역할을 맡아요. 춘우정 선생이, 이 김영상 선생이. 안 들리나요? 음향 감독이 와서 안 들린다고. 잘해야 돼요. 감독 말을 잘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병진에 가담했고 최익현과 임병찬은 실제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태인을 점령하고 정읍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내장산을 건너서 순창 복흥으로 넘어옵니다. 쌍치로. 쌍치를 넘어와서 순창 읍내를 접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남원으로 들어온 뒤에 이제 영남과 충청과 같이 협진을 해서 수도 서울로 올라가서 일본 군대를 몰아내거나 협상하려고 했던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창에서 그만 이제 전주 진위대, 남원 진위대, 전주 진위대 이들이 일본 배후로 해서 오게 되니까 결국 포기하고 체포가 돼서 대마도로 가서 유배 생활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일본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단식 투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제가 저희 가서 하고 이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아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익현 선생이 이제 순국하고 그러고 나서 이분도 나이가 이제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사당을 세워서 이분들을 이제 모시고 있다가 1910년 8월에 경술국치 8월 29일 날 경술국치가 되자 일제가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성리학자들, 이 성리학자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원되는 게 은사금이에요. 그 은사금을 동원해서 이 춘우정 선생을 회유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 이제 그 강직한 분이셨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큰 낭패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관원이 가져온 은사금 명부를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헌병에서는 황제를 못 오겠다, 일본에 있는. 그래서 체포해 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래서 군산 감옥으로 가기 위해서 동진강의 선비가 만경강을 건너서 금강으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이 자리예요. 당시 세창의 딸이 있는. 그때는 이제 이 다리가 없었으니까 나룻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을 때를 알고 이미 그 자기의 의복의 띠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의대찬이라고 하는데 그 의대찬을 남겨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절명시를 씁니다. 절명시를 쓰고 여기에서 투신해 버려요. 그래서 투신했는데 일제 헌병들이 건져내요. 살려내. 그래서 이제 군산 감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군산 감옥에 가서 단식 투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단식 7일 만에 순국하셔요. 돌아보세요 이제. 춘우정 김선생 투수 순절 추모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물속에서 순절하신 건 아니고 살아나서 일본이 살려냈고 그래서 군산 감옥에 간 뒤에 단식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1911년이에요. 1911년이니까 경술국치 1년 뭐 그쯤 되는 시기에 한 선비, 세 강을 연결했던 선비, 세창의 딸이와 제가 비견해서 이 선비를 만경강 선비로 알리고 있습니다. 동진강과 만경강 그리고 금강유역의 군산 감옥에서 끝내 순절하신 이 춘우정 김영상 선생이 바로 이 만경강을 바라보면서 만국의 그런 비통함, 참혹함
그리고 앞서 나이 70의 의병에 참여했던 그런 굳은 절개를 가졌던 우리는 한 선비를 이 만경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묵념을 하고 가도록 할 테니까요. 모두 자세를 바르게 해주시고, 자, 마음가짐이 되셨으면 앞서 갔던 일제강점기에 순국하거나 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돌아가신 분, 그 모든 분을 다 합해서 춘우정 김영상 선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